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화 생각의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눈나님, 운누나27님, 최승범님, 새로 정기 후원 시작해주신 초록도령님, 유지연님, 주 단위 정기 후원 시작해주신 이초자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3초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터 올리고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ollik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네. 유튜브에서 그 재생 목록을 갖고 팟캐스트 만들어주는 기능이 생겨갖고 우리 흥미롭게 봤었잖아요. 네네. 구글 팟캐스트 앱을 없앤대요. 아, 종료해요. 네. 유튜브로 통합을 네. 하는 거군요. 유튜브가 통합하나 어허. 봐요. 예. 그래서 기능 통합을 하는 것 음. 때문에 그렇게, 어, 전, 전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 유튜브가 팟캐스트 쪽도 그냥 붙여갖고 하려고 하는구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유튜브 뮤직이란 게 있는데 아마 그런 맥락으로 포지셔닝 하거나 거기에 같이 섞여 있거나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에 넣으면서 음성만 팟캐스트로 송출하는 케이스가 좀 있거든요. 실제로 꽤 많이. 그러니까 미국에는 아마도, 많죠. 그래서 그 사용 사례를 그냥 대응한다 같은 맥락으로 너네 따로 음. 송출하지 마. 그냥 우리가 반영해 줄게 같은 전략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오는 자료들 보니까 미국은 오디오북 시장도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네, 왜냐면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문맹률이 높고 그렇잖아요. 글자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오디오 콘텐츠도 음, 꽤 큰 시장이고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이 팟캐스트는 앞으로도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보니까 그런 것도 많대요. 요즘에는 그 글 읽어주는 AI 모델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오디오북도 많이 벌써 제품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직 음, 음.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시도는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이제 그런 시장도 꽤 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생성형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미 충분히 있고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아마, 어, 오디오북을 듣는 시간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환경에 비해 우리나라는 좀 더 맞아요. 경쟁적이겠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디오북 시장이 엄청 크는 거가 쉽지 않은 건가라는 음. 생각도 들면서, 제가 알기로 그 밀리의 서재가 이번에 IPO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알기로 음성으로 읽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기술적 서비스 제공의 일종일 거예요. 아예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TTS고 그러니까 글을 읽어주는 그 기능이 들어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애초에 오디오북을 만들 때 뭐 흔히 얘기하는 AI 성우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따로 그러니까 그냥 기능을 키지 TTS 말고, 않아도 누구 처음부터 배우, 끝까지 그냥 AI가 만든 예, 예, 그래요? 예, 예, 예. 오. 벌써 광고로 누구 목소리로 들으세요 같은 거 나온 지가 언젠데. 옛날에 유인나가 한참 아이, 광고했었는데 유인나 목소리로 그쵸. 예, 만들었던 그런 거? 예. 근데 예. 그거 그게 이제 그 AI 일종이고, 요즘에야 기술이 좋아졌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음. 음, 그리고 또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랑 좀 미국은 다른 게 미국은
큰 땅이니까 운전 한 번 하면 막 10 시간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음. 아직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팟캐스트를 듣게 되는 거죠. 혹은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리고 또 인터넷 환경도 우리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인제 오디오북 같은 거는 용량이 안 크니까 다운로드 해 뒀다가 인터넷 끊겼을 때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인제 그런 간혹 맥락이 좀 더 크지 싶어요. 예. 그죠. 저도 간혹 뭐 이렇게 비행기 타야 될 일 있을 때 팟캐스트 다운받아 놓거든요, 비행기에서 음. 심심할 때 들으려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아마 항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런 오디오 관련된 콘텐츠의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뭐 또 음. 영어 쓰는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런 네 시장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맞아요. 아 근데 그거 거기다가 예. 얼마 전에 봤던 거 신기한 거 있었는데 뭐요, 뭐요? 그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 영상을 바로 인풋으로 넣어 주면은 아웃풋으로 얘가 외국어로 말을 해요.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입모양도 외국어에 맞게 움직여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음음. 툴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음. 그냥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한글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나서 이거를 프랑스어로도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미국어로도 영어로도 다 예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그럼 이제 동시에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제 그런 게 시작이 돼서 제품으로 나온 거니까 '아 이게 만약에 더 발전하면 정말 신기한 세상이 되겠다.' 아마 아예 그냥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탑재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세상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유튜브는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할까? 사실 뭐 저는 반반이기는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어 네.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굴 뭐라 그러면 좋을까? 대본을 가지는 콘텐츠 생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는 생성형에서 느끼는 가장 큰 저희의 어색함이 여전히 그 불편한 골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 불편한 골짜기가 여전히 언캐니 있는 밸리? 포인트는 예, 그게 그 약간 스테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똑같은 구성을 계속 유지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듣기 힘들더라고요. 아 인토네이션이? 뭐 인토네이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약간 뭐라 그러면 좋을까? 왜? 요즘 연기하는 것 나오는 같은. 애들은 그렇지 않던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지금 제가 저의 그 아까 그 도구를 써서 제가 저를 만든 다음에 영어를 하면 방금처럼 아. 뭐라 아 그래야 그럼 되지? 이런 어색하죠. 멘트들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너무 예예. 깔끔하게 들어가겠지. 그런 어색함이 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 자꾸. 근데 고것도 한 단계 넘어가면 전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 최근에 나온 TTS 모델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그 감정을 선택하면 감정이나 호흡을 감정이나 뭐 상황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하면은 그거에 맞게 어조가 바뀌더라고요, 같은 문장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신나는 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화난 듯이 얘기를 한다든가 중간중간에 한숨을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음. 얘기냐면 옛날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아나운서가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읽는 것처럼 일부러 실수도 넣어가며 호흡도 끊어가며 인제 그런 아웃풋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걸 넣고자 하면. 그러면 네 그러면 영상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 약간 음. 그게 티 나는 순간 안 보게 돼요. 저는 좀 그렇게 봤어요. 아. 예.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부터 안 보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싶어진다. 어 그건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생성한 건데 뭐하러 봐? 약간 이런 느낌이 음. 든다고 해야 될까? 오디오북도 사실 저한테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오디오북은 너무 기계적이지. 그걸 감정적으로 읽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그쵸. 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예. 성우로 네. 고용해서 만든 오디오북도 어색해. 음.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뭔가 정도 공을 들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그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저의 어색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그럴 수도 들어보니까. 있고. 음. 그냥 성우 오디오북이었어도 다 못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같이 들긴 해요. 지금 음. 상상해 보면. 예.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되게 놀랐던 경험은 그 챗GPT가 최근에 업데이트 돼 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은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모두한테 열린 건 아니고 일부한테만 베타로 열린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써 봤거든요. 근데 네. 영어로도 해 보고 우리말로도 해 봤는데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음, 되게 이상해. 너무 자연스러워 되게 이상해요. 이상하고 근데 인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그 언어 모델에 들어간 음성 데이터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미국에 사는 교포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근데 굉장히 음, 유려하고 아니면 그 전문 통역사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매우 정확하고 표현에 오류가 없는데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냥 누군가한테 들려줬을 때 이걸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구별을 하라고 하면은 일단은 못할 것 같고 예 근데 인제 우리처럼 알고 들으면 어색한 느낌은 아직은 있고 근데 '아 음.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하는 걸 최근에 느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한번 써 보세요.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은 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개별 사용자에게 음성 비서가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평소에 우리가 뭐 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주변 지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운전하면서도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예 고런 식으로 그냥 상시로 챗GPT의 보이스톡을 켜 놓고서 생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백그라운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점점? 아니면은 음. 그 이번에 그 소프트뱅크랑 더해서 전용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스마트폰이 아닌 이 얘를 탑재한 전용 서포트 디바이스 같은 설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가능하겠네요. 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많이들 귀에 그냥 음. 끼워 놓고 생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걔가 저는 상시로 켜져 있는 거지 모델이. 네네. 현실적으로 넥밴드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초창기에는. 관, 음. 예. 아니, 뭐, 꽤 오래 지나더라도 그 정도 로컬 컴퓨팅 파워가 보장돼야 될 거라서 무조건 네트워크만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음. 예, 일정 네트워크, 그러니까 STT랑 TTS 부분을 로컬로 커버하든지 뭔가 다른 고민을 할 거라서 얘를 전부 클라우드에서 돌려서 처리하게 만드는 짓을 하고 정말 통신 네트워크만 소비하게 만드는 식으로 만들면 서비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로컬로 돌리기 위한 고민을 할 거고, 음. 극단적으로 아예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 언어 모델이 내장된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크기가 아주 작아지진 않을 거다라고 상상하고 있긴 해요. 음. 뭐 좀 있으면 뇌에 이식하겠지. 아니, 그건 너무 지금 멀었어. 아 왜 멀어? 지금 그 뭐야 뉴럴링크 임상 실험한다고 그러던데. 20년 남았네, 그러면. 사람한테 예 사람한테 지금 시도한다고 하니까요. 9월 22일 날 나온 뉴스네요. 그러니까 음, 뭐 알 수 없어요. 아니야. 내가 아직 멀었어, 내가 볼 때. 아 아니야? 그건 예. 아니야? 아니 왜 앨런 머스크가 로켓 쏜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아직 멀었다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벌써 십몇 년? 20몇 년 되지 않았어요? 뭐 10년 안에 뉴럴링크 나온다 그러면 뭐 네 쓸 수 있는 뉴럴링크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혁신이죠 뭐. 아마 정말 10 내가 년? 음. 아마 제가 정말 손에 잡히려면 그래도 한 20년 걸리지 않을까? 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오늘의 그래요? 게스트는, 네네. 네. 오늘의 게스트는 박 박사입니다, 두둥. 와 예. 반갑습니다. 와. 박 박사님이 최근에 계속 자기 스타트업 다니는 것 때문에 채용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갖고, 이번에 컨텐츠는 다른 회사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에 관련된 직군 제의들을 어떻게 올리는가? 라는 걸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갖고, 네. 몇 개 회사를 그냥 눈에 걸리는 걸 지금 방금 검색해갖고 나온 애들 몇 개를 살펴봤어요. 우선, 링크드인 들어가서 제일 위에 그냥 영어로 데이터라고 검색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 정도의 제목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들 거 몇 가지를 추려서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그래서 무신사, 그 다음에 카카오 브레인, 여기는 ML 엔지니어가 있어서 하나 추가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이한 건데
트릿지라는 곳이 있네요. 트릿지, 그 다음에 토스, 콴다, 그 다음에 뭐 그룹 컨설턴팅 같은 게 있길래 하나 챙겨봤고, 그 다음에 루닛도 있고, 타타라는 데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갖고 와봤고, 쿠팡에서 전에 얘기했던 그 디시전 사이언스, 디시전 뭐 이사, 약간 이런 자리가 있길래 이것도 하나 챙겨봤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보고자 하는 건 그 무신사입니다. 무신사가 제가 알기로도 데이터에 관련해서 굉장히 뭐지 팀도 크고 되게 잘 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레이지 나잇이라는 제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엔지니어랑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JD를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랫폼 팀의 시니어 데이터 엔지니어와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갖고 왔습니다.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아마 겹치지 않을까 싶어서 중간 읽으면서 조정을 해볼게요. 먼저 살펴보고 싶은 건 시니어 먼저 볼까요? 데이터 플랫폼 팀의 시니어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팀이라는 말은 저도 계속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은 한 명 채용하는 걸로 가치가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못해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꽤 오랫동안 관련된 기술과 뭐 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읽어본 바로는 되게 유명한 그리고 많이 쓰이는 도구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무신사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 조직 소개를 보면 무신사 테크 조직은 혁신의 원동력이자 가장 먼저 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기술 조직입니다. 등등등.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로 경쟁력을 잇는 서비스를 만들어갈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업무 내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모델 환경 구축 및 운영, 프로덕션 레벨에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등 실제로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데이터 머신러닝 엔지니어 라고 하는 어떤 추가 가치 탈중하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서비스 데이터인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용하게 만든다. 다른 내부 고객들에게. 내부 고객은 직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 뭐지? 입점하는 상점들과 고객, 그 다음에 자기 회사 이렇게 3자가 있기 때문에 어 상점 주인들, 아니 입점하는 B2B 회사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프로덕션 레벨에서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운영이라는 요건이나 하는 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을 보면 해당 경영 5년차 이상. 제가 5년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는 5년차가 안 되니까 저는 능력이 안 되네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무 능력 보유. 그다음에 스파크, 하이브, 프레스토, 엘라스틱 스택 등을 이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 구축, 운영 경험. 파이썬, 스칼라, 자바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 프로그래밍 경험하신 분, 중급 이상의 SQL 작성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에 아파치 스파크 기반의 프로덕트 개발 경험, AWS 또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경험, 데이터 시각화 또는 BI 툴, 태블로, 슈퍼셋, 파워 BI 등 활용 경험, 데이터 프로세싱부터 분석 모델링까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 이게 우대이면서 시니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시니어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하는 롤의 파이프라인상 앞과 뒤에 있는 모든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형태의 우대 사항인 것 같고, 내용을 보건대 아마 AWS의 그 뭐지 스파크 도구인 EMR을 되게 열심히 사용하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와, 돈 많네요. 그거 되게 비싼데. 아, 그래요? 네, 스파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반 동작을 지원하는 애라서,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되게 메모리에 기반한 컴퓨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메모리가 하드디스크보다 비싸니까 SSD보다도 당연히 메모리가 더 비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도 경력을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으면서도 엔지니어링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또 느껴지냐면, 사실 스파크가 처음에
스칼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스칼라 코드도 있나 봐요. 파이썬 스파크도 당연히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 스파크 하이브 프레스토 모두 이런 뭐지 메모리 기반의 그러니까 큰 분산 DB 계열의 스트리밍 프로세싱 엔진들을 표현하고 있고 주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엘라스틱을 쓰고 있나 봐요. 두 도구 다 모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필드에서는 되게 전통적이고 오래된 유명한 도구들이어서 그런 선택을 여전히 하고 있다 정도로 보입니다. 신기하네요. 어떤 점이 신기해요? 어, 저라면 안 쓸 옛날 도구들이거든요. 너무 옛날 거라는 거예요? 네, 스파크는 너무 비싸고, 음. 그 스파크는 너무 비싸고, 프레스토인데 아마 프레스토 정도로 완화하지 않았나 싶어요. 프레스토는 그 하드디스크 기반의 쿼리를 광역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라서 아마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야, 이 정도 사이즈의 데이터라면 대안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어요. 저는 이 음. 정도 사이즈까지는 안 해봤으니까. 하이브도 사실 크기 때문에 속도를 희생하는, 물론 그 크기에 걸맞는 속도를 제공하니까 좋은 도구는 맞는데, 이제 벌써 오래됐죠? 웨어하우스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뭐 여전히 많이 쓰이고, 다른 잘 안정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약간 저한테는, 어, 뭐라 그러면 좋을까? 코볼 코드 보는 은행권 서비스를 마주하는 느낌이에요. 코볼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이브가 느낌이라는 거지. 느낌이 그렇다. 예, 예, 그런. 왜냐면 하이브가 음. 자체 SQL 문법도 있어요, 심지어. 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아마 그걸 사용한 코드도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나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음. 뭐 음. 코볼이 너무 심했으면 파이썬 2라고 하자. 그래 봐야 뭐 7년 8년 전 아닌가? 2라고 해 봐야? 2를 그러니까요, 주로 썼을 그러니까요. 때가? 그러니까 음. 하이브가 2000년대 정도일 테니까 음. 비슷할걸요, 아마. 음. 좋습니다. 그 같은 조직에 데이터 어널리티스 채용 공고도 있어서 좀 같이 볼게요. 업무 내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되게 컴팩트하게 썼네, 지금 보니까. 업무 내용은 비즈니스의 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사 핵심 지표를 직접 정의하고 개발합니다. 전사 핵심 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대시보드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프로덕트 디자인, 엔지니어링, 마케팅, 세일즈 등 다양한 직무의 동료들과 크로스 펑셔널한 비즈니스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해결합니다. 어, 이 일 저 일 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음. 회사에 다 불려다니면서 저 팀 해달라는 거, 이 팀 해달라는 거 다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네요. 근데 대부분의 일이 그렇죠. 분석가가 하는 일이. 근데 분석가가 사실 자기 도메인이 없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팀이다 보니까 계속 그 프로젝트성으로 돌면서 동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음.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원 자격에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그리고 풀고자 하는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가설 설정 및 테스트를 데이터로 풀 수 있는 분,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는 걸 지표 변화에 따라 드릴다운 하면서 변화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분. 여기까지가 아마 정성적인 멘트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혼자 과학자처럼 비즈니스에 임팩트 있는 실험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과 해석이나 액션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같은 완결된 혼자 다 해내는 무언가로서 그래서 도메인이나 각각의 펑션인 사람들이랑 협업하면서 그 일을 해내라. 약간 이런 것처럼 보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들을 뭘 줬냐면 코호트 분석, A/B 테스트, 퍼널 분석 등의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실무 적용 경험이 있으신 분. 이거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심도 있게 하기도 쉽지 않고 심도 있게 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랑 경험을 공유해 가면서 그걸 실제로 기업의 성장에 연결지었을 때 그게 정말 자신의 경험에 의한 성장인가 등등을 어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경험을 잘 했으면 자기 경험이라고 잘 정리하는 것도 능력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뭐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서 몇 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은 지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음. GA, 빅쿼리, 앰플리튜드, 태블로, 퀵사이트 등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도구들이랑 빅데이터를 분석가 사이드에 쓰는 도구들
정도에서 보이는 거에 대한 선택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타이틀이 뭐였어요? 잡 타이틀이? 데이터 분석가예요? 데이터 어널리시스트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예요. 그죠? 네네. 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요즘에 많이 쓰는 뭐 그로스 해커나 아니면 뭐 퍼포먼스 마케터나 네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 데이터 음. 분석가라고 하면은 뭐 통계학적인 지식이나 뭐 모델을 개발해 본 경험이나 이런 게 먼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나오는 도구들도 그렇고 뭐 코호트 분석이나 AB 테스트 이런 것도 특히나 웹 서비스 할 때 웹 서비스 크로스 해킹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론들이니까 그런 걸 먼저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저한테는 사실 이게 어 오히려 좀 데이터 플랫폼 팀에 그 이 역사가 오래되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이런 데서 드는데 왜냐면 아마 장이신 분이 이 JD를 승인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뭐지? 어 약간 보수적인 정의를 사용한 형태로 보여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통계 전공자여야 되는가? 저도 똑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계 전공이나 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 거는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되려 현실적으로 너가 해야 되는 일의 몇 가지 것들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은 느낌? 여기에 제 통계, 생각에는 여기 이 일을 하는 분들은 통계학 지식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최소한만 있어도 될 것 같고 모델링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인제 앞에 예를 들면 구글 어널리틱스를 써야 된다고 할 때 통계학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앰플리튜드도 그렇고. 음, 어, 네 그래서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를 뭐 가설 검정을 뭐 유의 확률을 따져가면서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안 하시지 않을까요? 음, 예. 그렇게 하는 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부르거나 그로스 해커라고 부르거나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데이터 음, 분석가랑은 쪼끔 다른 뭐 데이터 직군이다. 분석가라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특화된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구글 데이터 분석가 중에 구글 어널리틱스 평생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네 음, 그 저는 다른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어, 여기는 조금 시니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복리후생 음. 이런 거 잔뜩 써놨어요. 재밌네. 아, 이것도 신기하네요. 지금 보니까. 어, 우대사항에는 우선 전사 공통지표를 설계한 경험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플랫폼 팀이 전사에 서포트하는 팀처럼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자 행동 전이에 따른 기여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 이커머스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관련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뭐 테크 부분 소개나 기술 블로그 이런 거 달고 근무 환경, 복지 포인트, 건강 휴식, 스토어 혜택 뭐 이런 것들 써놨네요. 진짜 음. 시니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재밌네. 음. 그렇게 보면 아마 얘도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만 좀 읽어볼게요. 레이지나잇이라는 회사 내 제품이나 팀인 것 같아요. 전략 플랫폼이래. 무신사의 전략 플랫폼. 이거에 데이터 어널리시스트 JD도 있어서 아까랑 겹치지 않는 부분만 조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지나잇을 굉장히 화려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 29cm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박중본 님이 리딩하고 있으며 라고 하네요. 아마 이 팀 자체를 지금 뭔가 야심차게 세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그거를 되게 어, 앞에 강조를 좀 많이 해놨고 주요 업무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합니다. 뭐 네. 스코 네. 잠깐 검색해 뭐 봤더니 여성 전용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이래요. 레이즈 나잇. 하나의 이것도 그냥 서비스인가 보네요. 쇼핑몰인 것 같아요. 그러네. 고 이해했습니다. 팀을 고 팀을 꾸리시나 보네요. 이게 지금 어 이게 22년 5 월에 출시가 됐대요. 진짜 얼마 안 음. 됐네요. 네. 그니까 이제 한창 팀 빌딩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또 스코드의 일원으로서 비즈니스 제품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량적인 분석 결과 및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음. 크로스 펑션은 똑같은 얘기 있고 전사 핵심 지표의 변화 추세 확인 및 원인 분석을 위한 대시보드를 아.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쇼핑몰별로 분석팀을 따로 구성을 하시나 보네. 뭐 아까는 데이터 음. 플랫폼 팀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뭐 무신사 전체에 대한 약간 무언가인 것 같고 여기는 그러니까 음. 중앙 조직도 있고 개별 그러네요. 플랫폼에 대한 개별 데이터 제품별 팀도 팀도 있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음. 야 회사가 크니까 이런 식으로도 구조가 짜여지는군요. 여기는 뭐 아무래도 음. 이커머스로서 되게 큰 회사다 보니까 각각의 음.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그리고 뭐 분석할 데이터가 좀 충분하다고 해야 될까? 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해서 돈 번 것들이 약간 사이클이 돌았나 보죠? 경험치, 이게 더 좋구나라는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근데 아까랑 내용이 비슷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써 있긴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어, 복잡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사고와 비판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보유하신 분, 코호트 분석, A/B 테스트, 퍼널 분석 이건 같은 문장이고 사용자 행동 로그 설계, 액션에 따른 성과 분석 경험이 있으신 분 조금 디테일해졌네요. 분석 결과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표 상승이나 문제 해결 경험이 있으신 분, SQL을 사용해 로우 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분, GA, 앰플리튜트, 타블루, 리데시, 메타베이스 등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 다양한 도구 및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할 때 어려움이 없으신 분, 이라고 돼 있으면서 우대사항에 지금 김 팀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A/B 테스트와 인과 추론에 대한 통계적 이해를 가지신 분, 어. 이커머스에, 이커머스에 대한 깊은 이해 및 관련 데이터 분석 경험, 전사 공통의 대시보드 제작 경험이 있으신 분, 뭐 그로스 해킹이나 린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감할 수 있으신 분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음. 어 저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김 팀장이 구분한다 그래서 더 신기하게 느꼈는데 여기도 아마 약간 그러니까 통계 베이스가 마케팅에서 네, 시작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일로 넘어가신 분들이 주로 이런 흐름을 타고 가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A/B 테스트, 퍼널 분석 이런 거 다 뭐 구글 어널리틱스나 앰플리튜드 같은 툴에서 지원하는 방법론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엄밀하게 뭐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분석을 하고 싶다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드는 고런 정도? 그리고 음, 인과추론도 요 분야에서 최근에 좀 핫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이고 전통적인 통계학에서 다루는 분야는 아니고 네 그런가요? 그래서 인과추론이 비슷한 흐름인 통계학에서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하게 생기는 경영에서의 요구사항이지 않아요? 했으면 좋겠다지 방법론이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음, 보다 오히려 인제 경제학 쪽에서의 방법론들을 좀 차용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최근에 좀 각광받는 분야인 것 같아요. 많이들 최근에 공부하고 네 조금씩 왜냐면 어, 이런 인과추론이 필요한 그런 분야들이 생기니까. 그 실험을 할 수는 음, 없는데 그 우리가 실험 환경을 구성해서 예전에 전통적인 통계학이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아주 적은 샘플만 가지고 면밀하게 통제해 가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실험 설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인과관계를 추론할 때. 근데 그죠? 우리가 네, 웹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디에서 시작된 변화로 여기까지 왔을까?' 이걸 이제 거꾸로 추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고객 수가 접속자 수가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했던 행위 중에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거를 역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들을 지워 나가면서 예 "이것 때문일 거야."라고 추론을 해 나가는 고런 아주 단순화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고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음, 지금 우리가 마케팅에 돈을 태워서 이런 거야 아니면 지금 계절 때문에 이런 거야 뭐 요일 때문에 이런 거야 추석이 껴서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네. 고런 걸 해결하고 싶고 고기에 맞춰서 인제 이런 방법론들이 조금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웹에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웹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루는 데 특화된 툴들이 나온 거고 고걸 주로 다루는 분들이 인제 예 웹 베이스로 마케팅 활동하시던 분들. 그래서 흐름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대부분 특이하네요. 전공도
통계학 전공이 아닌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실 거고요. 지금 방금대로라면 그러면 데이터 음. 분석가의 채용 자체가 웹 데이터가 아니었을 때도 있었다로 들리거든요. 웹이 나오기 웹이 아닌 모든 곳에서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면은 그렇겠죠. 근데 서비스가 웹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음. 그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 채용을 웹 데이터가 아닌 없는 다른 곳에서 해서 그런 네. 실험 설계 방법론 등을 도입해서 결과물을 내는 과정들의 자리들이 꽤 있었다. 그게 더 전통적인 것이다. 라고 그쵸, 지금 그쵸. 얘기한 걸로 네. 들렸는데 그런 그렇죠, 자리가 그쵸. 있었어요? 그런 자리가 있었냐고요? 예 네. 통계학 책에 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대부분 웹이 아니에요. 그건 통계학이고, 그러니까 네. 데이터 분석가라는 채용이 아. 통계학자 채용하기가 아니잖아요. 보통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한다고 하고는 통계학 전공자를 채용했죠. 통계학자를 그러니까 채용한 게 아니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 웹 데이터 분석을 맡기지 않았냐 이거지. 그런 채용을 하고 나서. 잠깐 다른 질문이 잘 분석거리가 이해가 안 뭐가 있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를 네. 채용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 통계학자들을 많이 채용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음. 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면은 제약사라든가 네. 보험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네. 그 웹 서비스가 중심이 아닌 대부분의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데이터를 활용하는 모든 것들? 그거는 다 구글 어널리틱스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앰플리튜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뭐 그런 걸 할 일이 없죠. 퍼널 분석 이런 거 할 일이 전혀 없죠. 하지만 통계학적 음. 지식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생성된 건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데이터 전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최근이고 이런 방법론들도 최근에 이제 정리가 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여전히 뭐 통계학이나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인제 샘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웹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아니 뭐 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서는 어 뭐지? 조금 공감이 음음. 안 갔던 부분은 음. 데이터 분석가라는 채용 자체가 웹 데이터 때문에 부각되어서일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데이터 아. 분석가라는 사람이 있음이라고 이미 정의해 놓고 얘기하고 있길래 그게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 뭐 모르겠어요. 금융권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했는가? 근데 그걸 데이터 분석가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통계학적 지식으로 그걸 활용했는가?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인가? 뭐 그랬던가? 약간 용어가 이런 정리 예. 네. 그 데이터 분석가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예예예. 분석가라고 하면 지금 요걸 지금 보고 있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데이터 음음. 분석가가 있었고 그게 전통적인 음. 거야라고 얘기하길래 음. 이제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지.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은 통계 분석 전문가예요. 통계 분석 음, 전문가라는 표현이 되게 오랫동안 쓰여 왔고 음, 그러다가 데이터 분석가가 나왔고 그러다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나왔고 그러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나왔고 근데 하는 일은 별반 다르지 않고 데이터를 다루는 대부분의 그 일에서 다 서로 다른 형태로 가져다가 쓰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JD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너무 빠졌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JD 보는 건데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런 네. 소스로서 쓰는 거지. JD를 음. 꼭 뒤져보겠다가 목표가 아 아니고. 그러면 저는 그 무신사 이야기 더 할 거 있나요? 사실 회사가 엄청 많은데 시간 내면 아. 끝내면 돼요. 네. 네네. 아 일단 저는 무신사의 그 이 JD 봤을 때는 좀 아쉬웠어요. 어떤 점이 음, 아쉬웠냐면 별로 독특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신사만의 다른 조직과 다른 어떤 특징들이 뭐 딱히 와닿지 않아서 여기에는 이 JD를 고대로 회사 이름만 바꿔서 아무 데나 붙여도 이질감이 별로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맞아요.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만 딱 봤을 때 '여기서 뭘 하겠구나.'라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여기서 지금 뭘 그래요? 하고 있구나가 잘 안 보이고 일은 대충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뭐 요즘에 좀 잘 쓴 JD들 보면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가 실제로 있었고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화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아, 그러면 나는 이 팀에 가면 이런 일을 하겠네. 얘네는 지금 이런 거 하는데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이 여기에 어울리거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표현들은 그냥 뭐랄까요?
책 같은 거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 이름 있잖아요. 이 여기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들이 쭉 그죠. 나열된 것 예. 같은 그런 감사인 거죠. 그래서 "다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아 그래요? 어 저는 저 그랬어요. 전 저한테는 어느 필드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게 약간 보이는 JD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한 데처럼 그렇죠. 뭐 그러면 신사만의 특징, 예, 그런 건 없지. 그리고 음 그게 없는 이유는 저는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구직이 그렇게 안 절실해. 올리면 사람들이 지원하겠지. 아. 뽑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는다? 네. 방금 그 그래? JD는 정말 "제발 와 주세요."라는 사람들이 노력을 들이는 결과물일 거고 예, 제가 JD가 예시로 든 평 것들은 네네네. 근데 무신사는 그럴 JD만 수 올라오면 있죠. 지원을 계속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그 정도 그럴 차이점을 수도 있 레이지 나잇 정도는 올려놓은 상태인 거지. 거기는 좀 절실해? 아 그죠. 지금 그나마 팀 좀 셋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있어 할 일이. 할 일이 아니야. 그것도 심지어 그렇게 힘쓴 게 아니고 어. 레이지 나잇을 힘을 줬어요. 아 여기서 그래. 일하는 그것도 좀 거야. 예예. 특이해. 네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음 뭐 이제 한 개 더 보고 마무리하면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더 보면 될 네. 것 같은데 이번에 직무는 데이터 엔지니어입니다. 네. 앞에는 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서 주요 업무만 좀 볼게요. DB, 서드파티 등 다양한 소스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수집 개발, 워크플로우 매니저, 에어플로우를 운영하여 데이터 처리 및 관리, 로우 데이터를 가공하여 데이터 운영 효율화를 이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긴밀한 협업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데이터 엔지니 엔지니어를 뽑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일을 할 거예요."라고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저한테는 지금 아니에요? 여기서 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보이는데 에어플로우와 에어플로우. GCP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최종단이 결국에는 GCP거나 GCP 쪽 서비스를 많이 쓰거나 그리고 좀 주요 데이터 오케스트레이터를 에어플로우 사용하고 있다. 요 정도가 이제 저한테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다른 것들은 좀 일반적인 챗 GPT한테 시켜도 나올 것 같은 멘트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데이터 엔지니어에서는 요구사항을 보면은 구체적인 도구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데이터 음. 분석가는 상대적으로 어떤 역량, 뭐뭐 하는 능력 이런 표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교적.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실제로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개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 도구가 능숙해지는데 오래 걸려요. 음. 어. 그 그래서 당장 와서 그 일 할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쓸 할 줄 줄 아는 알아야 돼. 사람만 예. 모셔와야 되는 거군요. 그죠, 그죠, 그죠. 그렇구나. 예. 근데 개발자라는 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직접적으로 음. 내세우고 너 쓸 줄 아니를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데이터 그렇구나. 분석가는 그렇지 도메인의 않죠. 문제 해결, 맞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도구 쓰기는 네 맘대로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그래서 예. 너무 모호해.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 엔지니어는 확실히 개발자들이 JD를 쓴 것 같고 아, 그래요? 데이터 분석가는 뭔가 경영진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데이터 음. 엔지니어는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이거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어. 이런 느낌이라면, 이 예.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스스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나한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그 아니지. 판단하기 또 어려운데. 반대로 또 채용 때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뭘로 평가해 예. 그거를. 그러니까 네. 쉽지 어려운 않은 문제인 일인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툴을 쓸 줄 아느냐는 대답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나 쓸 줄 알아. 그쵸. 쓸 줄 몰라. 혹은 뭐 레벨이 몇 단계 정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증하기도 문제 해결 좋아요. 능력은 그렇지 않잖아. 그죠. 대부분은 있긴 그거는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는지 말하기 어렵고 누구보다 더 많거나 적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음. 도메인 경험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도메인에서 네. 자주 생기는 문제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가가 오히려 음. 문제 해결 능력에 그거를 맞아요.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도 '문제 해결 능력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있겠지.' 음, 이렇게 음, 음. 역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무슨 일 했느냐."고 묻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음. 그죠, 그죠. 음. 아무래도 근데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거 쓸 줄 안다며? 뭐 만들어 봤어? 어떻게 있었어? 무슨 음. 문제가 있었어? 그거는 그렇지. 어떻게 작성했어?" 약간 이런 걸 물어보게 되죠. 뭐 여기 자격 요건도 맞춰 좀 볼까요?
파이썬으로 능숙한 개발이 가능하신 분. 이거 좀 너무 당연한데 에어플로우 때문에 그래요. 에어플로우가 파이썬으로 돼 음. 있고, 예. 지금 여기는 데이터 핸들링을 전부 파이썬으로 합니다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경험이 있으신 분, 이거는 DB 스키마, 다양한 DB 스키마를 빨리 파악하고 우리 걸로 정제 정리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건데, 뭐 정말 데이터 많이 쳐다보기 같은 걸 해야 되든지 아니면 사실 여기서 쓰는 몇 가지 도구들이 정해진 게 있을 텐데 그런 데 있어서 스키마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가 같은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랑 역시 데이터 처리 및 가공을 위해 SQL 작성 능력이 있으신 분, 빅쿼리의 클러스터 파티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 빅쿼리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까 GCP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뻔히 보이죠?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ETL 또는 ELT 당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 오, 제가 방송 많이 했던 단어 두 개입니다. 그리고 VCS, Git, GitLab, GitHub 중 한 개 이상 사용 가능하신 분, 이게 되게 특이한데 데이터 음. 엔지니어는 당연히 개발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꽤 오랫동안은 여전히 그랬고, 근데 음.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만 특화된 원래는 개발자 정도는 아니었는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개발자는 아니지만 데이터 엔지니어다 하는 사람이 예, 있다. 예, 예. 왜냐면 지금은 있을 수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예. 데이터 핸들링을 파이썬으로만 하면 되니까 음음음. 완전 내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 전공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음. 음. 근데 그러면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파이썬으로 핸들링을 많이 하다 보니 점점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약간 그런 정도의 일이면 되는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게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 물론 개발자 중에도 깃을 못 쓰는 사람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라면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도구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분석가라면, 그러니까 데이터만 좀 많이 다루게 된 사람이라면 좀 안 쓸 수도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쓰니까 그리고 자기들한테 오는 사람들이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써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 아키텍처 설계 및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이거를 봐서는 에어플로우를 쿠버네티스에 올려놓고 쓰나 봐요. 음. 그건 좀 특이하네요. 에어플로우를 매니지드로 썼을 것 같은데. 암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고려해 데이터 모델링이 가능하신 분. 그리고 밑에는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에 여기야말로 되게 개발자스러운 것들을 잔뜩 박아놨어요. 음. 우리의 데이터 엔지니어 뽑는 건 맞는데 개발자 실력이 일정 이상 되는 개발자이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아니면은 그래야만 우리 뽑을 거야 같이 써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냐면 파이썬 병렬 프로그래밍 유닛 테스트 디자인 패턴 타이핑 모듈 등을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 GCP 인프라 음. 구성 경험이 있으신 분,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에어플로우 인프라 구성 경험이 있으신 분, DBT, CDP, DDP, DQP, 리버스 ETL 등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적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 모니터링 플랫폼,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엘라스터치, 기바나 개발 및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에 지금 방금 말했던 거는 다, 어, 좀 개발스럽게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할 때 쓰는 도구들, 그 다음에 현실적인 개발의 리소스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도구나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 백년 프로그래밍이 어렵기로 악명 높거든요. 원래 GIL이라고 파이썬은 싱글 프로세스만 동작하도록 언어 설계가 강제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번에 없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죠.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R로 대용량 프로세싱 해봤냐 같은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써져 있는 것 같고 유닛 테스트, 디자인 패턴, 타이핑 모듈을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결국에는 성숙도 있는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걸 질문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플랫폼에는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를 쓴다고 하네요. 그 엘라스터치를 같이 쓰는 건 좀 특이하고 키바나까지 해서 어, 참 프로메테우스 부분은 실제로 얘를 쓰는지 다른 걸 쓰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저도 지금 프로메테우스 호환 DB의 그라파나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모니터링 플랫폼을 데이터 파이프라인 특화된 형태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무신사의 JD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달려있는 JD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좀 어, 일부러 잠깐 다른 사례의 JD를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 좀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음. 좀 작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좀 김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잘 쓴 것들을 좀 찾으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 이거 코너 이름도 정하고 들어왔는데 까먹고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했네. JD 읽어주는 박박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런, 아쉽습니다. 좋네요. 네. 뭐, 오늘은 JD 한 4개 정도 소화한 것 같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김 팀장님 소감 얘기 듣고 저 소감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한 가지는 뭐 사례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일단 자격증 얘기는 하나도 없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렇지 않아요? 뭐 데이터 분석 전문가 뭐 ADSP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 네.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여기저기서 불러갈 것 같이들 홍보를 하는데 네 에이. 실상 그걸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역시 네 JD를 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분석가나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요구되는 역량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되게 음, 낯설거나 요즘에는 예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능력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음.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요즘 AI의 시대니까는 뭐 "코파일럿 잘 쓰는 분 우대합니다." 이런 거 없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음. 네, 뭐 저도 좀 얘기를 해보면 우선 김 팀장이랑 그 직무에 대한 인식이 약간 다르게 있구나. 그게 그리고 음. 사람들마다도 여전히 되게 많이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사실 저는 데이터 분석가 쪽에서 되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자기 일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조금 발휘하거나 많이 발휘하거나의 차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사실 그걸 각 제이들을 만드는 아니면 제이들을 작성하는 사람이 그 고민을 해야만 나오는 멘트들일 거라 다음번에 같은 시간을 가질 때 데이터 분석가 채용 그 코멘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는 게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없는 곳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한번 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하고. 아, 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그 무신사 거에서도 볼 때 느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자기들의 경험치가 아무래도 그 JD에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채용해봤는데 요거 때문에 자기들이 대였어. 그래서 그렇죠. 써놓는 거야. 예, 예. 그런 음. 식으로 이제 덧대어진 JD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배어진 포인트가 뭐가 있었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쉽게 설명하는 능력,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랑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사전 지식. 그러니까 양쪽 그 무신사 채용 JD 쪽에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초 지식을 요구해 놨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고, 아니, 근데 회사에서 모든 일이 대화밖에 없는데 무슨 이걸 왜 JD에 써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못하는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있어도 요거 없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이런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거 뭐, 어디서 교육시켜 주지 네, 않잖아요. 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스킬 안 가르치고 맞아, 그죠? 맞아, 네 맞아. 쉽게 설명하는 방법 안 가르치잖아요. 네. 쉽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방법. 문제 해결 능력도
별도로 가르치진 않죠. 그냥 어떤 학문을 익히다 보면은 간접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항상 해결 아쉽게 느껴질 능력이 수 있겠죠.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 사실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과학적 방법론처럼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명확하게 그걸 나타내는 건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거죠.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네. 1대1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포함되어 있는 무언가이고, 그리고 약간 적극성이랄지, 오너십이랄지, 네. 이 일은 내 거야라는 그런 마인드랄지, 그 다음에 사람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달지, 약간 이런 것들을 그쵸. 포함한 전체적인 어떤 느낌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가 출신을 선호하는 채용 트렌드가 있대요, 최근에. 최근에? 원래 그렇지 않아요? 도전 오, 정신, 그다음에 주인 의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그런가?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어디서 지나가다 본 거라서, 어떤 헤드헌터가 지금 이 회사는 그런 걸 음. 우대한다. 오히려 내세워서 써져 있는 거 보니까, 그 음. 회사만 좀 요즘에 그렇게 뽑나? 라는 생각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듣긴 하네요. 음. 음. 응. 근데 방금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쉽게 설명하는 거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전부 다 그걸로 귀결될 수 있는 무언가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참 문제 해결 능력은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냥 언어 능력이에요. 근데 언어 능력도 예. 지능이지 않아요? 지능의 지능의 일종이잖아. 한 하위 분야죠. 네. 그래서 지능 검사 점수가 높게 나오면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보통은 언어 능력도 있는, 네, 상관이 음,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너무 모호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지금 말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언어 능력. 요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 이제, 있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모두가 그냥 지능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기엔, 즉,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학력자나 고지능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다시 상상을 해보면, 음. 그러니까 예. 지능 플러스 이제 적성 검사죠. 적성 검사해서 인제 뭐 친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제 이런 음. 스타트업들은 그렇게까지 못할 테니까, 네, 이걸 근데 모르겠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려나?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지 않을까요? 음. 여기는 음. 앞에 뭐 서류 정도 보고 면접 두세 번 정도가 프로세스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우선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은 채용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에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이거 이런 도구들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겠구나라는 상상을 하면서 보는 맛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계속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회사 중에 아마 또 되게 채용 많이 하는 것 중에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건 뭐 예고를 좀 해보자면 토스라든지 이런 뭐 AI가 되게 부각되어 있는 다른 몇 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에서 이제 이번 반응에 따라서 더 얘기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 JD 읽어주는 박박사라는 컨텐츠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두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